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은 헌법의 발견 9회 헌법 17조 18조 내용을 중심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사생활 비밀, 통신의 비밀은 아마 여러분도 헌법에서 우리에게 보장한 권리라는 것쯤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생각해 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헌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흔히 집안을 떠올리죠. 집안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그 시간 동안의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사생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집 밖의 공간은 어떠냐? 사생활은요, 집안으로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혼자 산책하고 있는 시간, 그건 역시 사생활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것도 역시 사생활이죠. 그러니까 사생활의 영역은 집안이라는 좁은 시간과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누구로부터의 사생활 침해에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3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국가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일차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이 사생활 보호 영역을 국가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와서 특히 정보화 기기가 발달하면서부터는 기업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보다 빈번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CCTV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사소한 웹이라든가 어떤 타인과 SNS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간섭하거나 아니면은 감시 통제를 한다면 이건 역시도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회사 업무가 특히 재택근무라는 것까지도 확대되면서요, 이 회사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게 혼재될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퇴근 후에도 업무가 이게 끝난 건지 이어지는 건지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에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보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헌법 조항 그 뒷그림에 CCTV를 실어놨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래피티라 그러죠. 흔히 낙서라고도 하고요. 길거리 벽에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CCTV라는 그래피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벽에 하여튼 한 10개 정도가 되는 CCTV가 달려있죠. 그만큼 현실에 CCTV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옆에 그림에는 눈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본다,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강력한 암시를 동반하는 어떤 이미지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참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한 구당,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한 구당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에 방범 CCTV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상점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나 사적으로 있는 거 말고요.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방범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CCTV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구당 2, 3천 개 있는데요.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약 3,500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 단위로 비교해 봤을 때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해요. 영국에서 한번 한 사람이 대도시에 살면서 하루 동안 CCTV에 몇 회나 노출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평균 300회 정도가 노출됩니다. CCTV에 노출된다는 건 내 모습이 300회 정도 보여지고 녹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CCTV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서요. 지금 보통은 60m 전방까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인데, 이것이 100m, 200m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CCTV의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걸음걸이만이 아니라 사람의 홍채까지, 목소리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그 동작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CCTV가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CCTV가 없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집안 내 말고 골목에 나서는 순간부터 CCTV와 만나고요. 도로에 온통 깔려 있는 게 CCTV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상점이나 어떤 곳에도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CCTV는 발견할 수 있고요. 버스 안에도 CCTV는 있죠. 자, 그리고 이런 CCTV가 다른 전자기기와 결합되면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위치 확인하죠. 그러면은 그 인근에 있는 CCTV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인공위성까지 결합하면 더 가공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CCTV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에요. 호의적인 걸 넘어서서 적극적이조차 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지역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해달라. 그 다음에 심지어 학교에도 학교 폭력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학교 어떤 교실까지 CCTV를 설치해달라. 또 어린이집에서 폭력 사건들이 또 증가하니까 어린이집 그 실내에도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실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제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통 CCTV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심리 안에는 효율성의 관점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그래피티를 통해서 봤던 큰 눈 있잖아요. CCTV와 큰 눈. 그건 다 본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것은 파놉티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다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벤담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자가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과목 설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밑에 그림으로 실어놨는데요.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에 쭉 방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 이상을 관리,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건물 구조를 만든 거죠. 특징은 뭐냐면 방은 항상 밝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지만 중앙의 감시탑은 어둡게 되어 있어서 감시자는 보이지 않고 감시 대상은 보이는. 그래서 감시당하는 스스로고는 나는 언제든지 저 사람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시당하는 사람 스스로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구현한 것이 CCTV죠. 거기서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린 거기를 볼 수 없고 한 대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관리 감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CTV니까 파놉티콘 즉 원형 과목이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서 가장 획기적이고 전형적으로 실현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효율성의 관점은요,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그럼 범죄 예방이라든가 범죄 색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조건 그 효율성의 이름으로 도입이 정당화된다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몸에다가 칩을 박아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요, 범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CCTV보다 확실히 줄일 수 있죠. 말 그대로 그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학교 교실에도 갖다 놓고요. 모든 곳에 CCTV를 진짜 다 갖다 놔야죠. 집안 방만 빼놓고는 집 담벼락 바깥이 모든
곳이 다 CCTV 설치해 놔야죠. 그럼 그것이 정당하냐, 합당하냐 이거죠. 영국에서는 아까 실험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하루에 300회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했지만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CCTV가 많으니까요. 400회일지 500회일지 몰라요. 그럼 아침에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400회나 뭐 500회 정도 내 모습이나 행동거지가 녹화돼서 기록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끔찍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상식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지문날인 제도도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과 또 법적 논의가 있었던 편인데요. 이게 과연 정당하냐 이거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적어도 민주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한정한다면은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온 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범죄자에 한정해서 지문 채취를 받게 돼 있어요.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지문 채취를 받게 돼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문 채취 제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중요한 지문 정보를 국가가 일괄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정신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역시도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도입됐냐? 그렇진 않아요. 원래 없었는데 1968년에 무장간첩단 김신조가 난파됐죠.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서 난파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법률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난파간첩 색출이라는 한정된 제정 목적을 넘어서서 온 국민에 대한 관리 통제 방식이 되어버렸던 건데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로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자주민카드제도 사실은 그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아직은 도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너 차례 계속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국회 내에서 있었어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다행히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막 상임위까지 통과하고 이랬던 기억들을 갖고 있거든요. 7개 항목에 40여 가지 개인정보를 담는다고 합니다. 40가지의 개인정보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개인정보를 한번 몇 개나 떠올릴 수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한 20개만 넘어서도요, 아주 은밀한 내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거를 국가가 왜 일괄 전산화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의 힘이 아주 강력해지는 거고 그만큼 개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이건 역시도 효율성을 이유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효율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겠다.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소지, 국가의 무소불위의 힘을 기술적으로 넘겨버리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헌법 18조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전화만이 아니라 인터넷, SNS까지 다 포괄되는 거죠. 그 배경화면으로 이제 제가 쓴 매트릭스 영화 장면은 그런 온갖 통신을 통해서 개인을 관리하고 조종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달 속도가 놀랍잖아요. 한 10년 후만 되면요, 영화 속 장면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화 같은 경우는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 도청 감청이라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2개월, 그 다음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무제한적인 도감청이 허용되고 있어요. 물론 영장에 의한 거죠.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 정도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개월이 인권 침해고 그 위헌이라 그래서 1개월로 제한하는 법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열흘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개인의 통신에 대해서 국가의 검열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네이버와 카톡의 계정을 국가기관에 공개한 수치를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2019년 통계로 봤을 때 830만 개 정도의 계정을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국가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건 스스로가 밝힌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은요, 현재 촛불 정부라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는 100만 개 내외 정도였어요. 제공되는 계정의 숫자가. 그런데 촛불 정부에 와서 오히려 대폭 한 7, 8배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주 근심스러운 눈길로 봐야 되는 거죠. 국가기관이 개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어떤 감시와 오히려 반대로 국가가 국민이 통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적극적인 정보 공개 요구와 그 다음에 국민 개인의 가지고 있는 통신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주장될 때 통제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죽했으면 예전에 한번 그 SNS 망명 얘기 있었잖아요.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나 뭐 이런 것들의 정보가 워낙 자주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제공되니까 그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암호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아예 내용을 저장 안 하는 기능까지 있는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떠나는 일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벌어졌던 것들도 그런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자면요, 2017년에 어떤 기밀 문서들이 폭로가 됐어요. 미국 CIA가 자국민들의 일반인까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스마트 TV, 그 다음에 인터넷을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고 있는 비밀 문서였어요. 무려 그 문서가 8천여 건이었어요.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가 흔히 민주적, 제도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통신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지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거죠. 그 문서에 의하면요, TV가 꺼져 있어도, 스마트폰이 꺼져 있고 인터넷이 꺼져 있어도 화면이나 아니면은 목소리나 모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열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요, 2015년에 이탈리아 해킹 회사의 내용이 해킹돼서 전 세계에 폭로된 적이 있어요. 그 해킹 회사가 주로는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아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제공하던 회사였어요. 그 문서들이 폭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주요 고객이 한국 국정원이었어요.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에서 그 해킹 프로그램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꺼도 음성이라든가 내부 정보라든가 아니면 화상 정보라든가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5, 6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왔던 것이 우리 정부였다는 점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제가 광고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요. 보면은 통화 내용, 메시지, 이메일, 내부 데이터, 화상 모든 것들이 다 도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악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까지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이 의미 있고 괜찮았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